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선관위, 괴물 선관위가 만들어졌죠.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사전투표가 실제 사전투표했던 분들의 2배 이상 2390만 명분의 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헌도 선관위가 이 정권과 원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개헌을 위한 투표용지도 250만 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명분이 오히려 본투표 2,400만 명보다 훨씬 더 넘어요. 그거는 선관위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게 준비하면서 왜 본투표는 그렇게 박하게 준비해서 본투표를 망쳐놨다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쳐도 유분수지 몸통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도 있죠. 6월 3일 투표지가 부족했던 날 선관위와 함께 6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그 당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명백한 정부 부처였습니다. 선관위를 감독해야 했죠. 근데 정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관위 탓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왜 유체이탈 화법을 하죠? 정부는 사라졌는데 이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호남이냐 수도권이냐 그 구분에서는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의도가 뭐냐는 거죠. 보통은 기업의 생존 전략은 기업이 짭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정부 필요에 따라 너 여기가 저기가 라고 지시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상하리 마치 중국의 트랙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배 아파서 예전에 그 뒷골목 양아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릿세 뜯어낼 때 없을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식의 행태를 이 정부가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는 건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 재선거 여부나 특검 도입,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에 대한 평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만 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무수한 특검을 검찰은 해제시키면서 그 검찰을 이용한 특검을 본인들이 활용을 잘했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엉터리 특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에 추천하는 검사에 의해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특검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다 하들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로 해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관위의 해체 그 해체에 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헌 없이 해체 수준으로 선관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헌법에 부여된 또 독립기관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선관위, 괴물 선관위가 만들어졌죠.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도 저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개헌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때죠.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그때 헌법을 가벼이 처신하지 말아달라.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언젠가 때가 올 겁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7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아무래도 진상규명이 될 겁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사전투표가 실제 사전투표했던 분들의 2배 이상 2390만 명분의 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헌도 선관위가 이 정권과 원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개헌을 위한 투표용지도 250만 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사전투표와 개헌을 합친 준비된 명분이 오히려 본투표 2,400만 명보다 훨씬 더 넘어요. 그거는 선관위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게 준비하면서 왜 본투표는 그렇게 박하게 준비해서 본투표를 망쳐놨다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쳐도 유분수지 몸통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사전투표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제가 솔루션으로 제안을 할 생각이고 곧 이 법안이 내일이면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도 있죠. 제가 위철한 위원한테 그러면 이 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혹은 여권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얘기한 적이 있냐 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침착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화를 네. 내실까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기가 명구할 때는 신경질부터 돋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당시에 네. 6월 3일 투표지가 부족했던 날 선관위와 함께 6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그 당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명백한 정부 부처였습니다. 선관위를 감독해야 했죠. 근데 정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관위 탓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왜 유치이탈 화법을 하죠? 정부는 사라졌는데 이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의 문제, 책임 소재의 문제는 분명히 따지는 데 있어서의 중반부를 할애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할 생각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중요한 거지. 네. 뭐 일부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본인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퇴 기자 회견이 네네. 잠깐 이제 언론에 나왔을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네네. 너는 누구 편이냐? 네. 그래서 어느 네. 편에 설 것이냐? 근데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언론이 누구 편에 서서 기사 네. 쓰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아마 제가 아. 그런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난 누구 편이 아니고 네.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전에 이 참정권 문제는 네. 제가 6.3 그날 당일날 그 현장에 처음 갔잖아요. 네. 사실 저는 6.3에서의 그 청년들의 외침과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들려요. 네. 그러면 네. 이 외침을 제가 바로잡지 않으면 즉 선관위의 개혁과 그리고 이 권리가 훼손된 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당으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은 활용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많은 대자보를 붙였던 청년들의 외침에 제가 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저한테 시급하고 저한테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전념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함께 제가 걸을 수 있는 길은 걸을 테니까 그 선택을 제가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6.3에 제가 증인이라 생각해요. 제가 그것을 기록했던 기록자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의 증인을 그리고 목격자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의 거치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 재편을 또 민심이 요구했다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보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시고 계신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말씀 주신 오세훈 시장이나 네네. 한동훈 전 대표나 다 보수 정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사실 앞으로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려는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 논의에 있어서 네. 저는 그 초점을 누구냐라고 네. 하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치 네. 중심으로 옮겨야 아, 된다고 예,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의 성격 중에 하나가 책임 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사실 아쉬울 때만 사람을 찾고 아쉽지 않으면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기득권, 네. 관성에 매몰됐기 때문에 정당이 니네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치 중심이라는 것도 보수가 실제로 이 나라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던져줄 것이냐, 그리고 삶의 개선을 위해서 무슨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식 요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살 수 있습니까? 잘 못 삽니다. 네. 근데 우리 40, 50 또 저와 같은 부모 세대들은 저렴할 때 다 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세 구할 수 있을 때 다 집을 네. 조금만 월급 모아서 네. 종잣돈으로 네. 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청년들은 집 물 건너갔어요. 지금 청년들에게 그러나 주식으로 뛰어들어서 하라라고 하면서 비싸서 살 수 없는 거를 그럼 네가 능력이 없어서지 열심히 안 살아서지 그렇게 얘기하는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겁니다. 청년들에겐 일자리도 안 주고 살 집도 안 주고 대신 투정판처럼 네가 적절히 투기를 해봐. 코인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이렇게 내몰지 말고 노조를 동원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지 말고 기득권 귀족 노조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틀어막지 말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뭐 해요? AI 번 돈 국민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고 배당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같은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는데도 그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느냐고 급급한 사이에 청년들의 미래는 방치하고 제쳐뒀다. 그런 청년들에게 원칙과 절차를 어긴 데 대한 우리 기득권에 대한 경고가 저는 잠시 칠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도 마을길 넓히고 지붕을 새로 하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보수가 지키면서도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쇄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였던 게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 우리 당에 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가 뭔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도 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뭐 경기도 쪽 잘 아시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네. 결국 용인시장을 국민의힘에 몰아주신 뜻은 네. 결국 이 정부에 대한 경고장, 옐로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행령을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추가로 넣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반도체 꿈도 꾸지 마라는 게 시행령이었습니다. 특히 법으로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시행령으로 대충 퉁치는 그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미 표로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호남이냐 수도권이냐 그 구분에서는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의도가 뭐냐는 거죠. 보통은 기업의 생존 전략은 기업이 짭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글로벌 진출한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지 정부가 정부 필요에 따라 너 여기가 저기가 라고 지시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들 전당대회 8월에 한다고 그 앞에 30일에 빨리 채찍질 하듯이 해서 선언하게 해 기업이 온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치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치 경제로 나라 망가뜨리지 마라. 그동안 이만큼 기업 팔 비틀고 노조 동원해서 노동부 장관까지 마치 민노총 위원장까지 이래라 저래라 본인이 지침을 내리는 것도 국민들은 지금 화가 여기까지 찼는데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쏟아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그만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진정한 호남 그리고 진정한 수도권 혹은 다른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두든지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업 알아서 해도 충분히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외견상으로는 삼성 SK가 스스로 정해서 발표하는 외견은 갖춘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어떤 옆구리 찌르기식으로 무언의 강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업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무릎을 꿇어도 그것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닌데 저는 권력은 짧고 기업은 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정권은 짧고 기업은 길다라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말 못하는 속내는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부모님 혹은 뭐 너희 가족 건드릴 거야 라고 누군가 조직폭력배가 얘기한다면 말 쉽게 꺼낼 수 있겠어요? 과한 비유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을 못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용기는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당분간은 선관위 사태 해결에 집중하실 예정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네. 상임위 배정도 받고 하시면은 맡으신 분야 의정 활동도 하시게 될 텐데요. 후반기 의정 계획 뭐 간단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계획 하니까 제가 앞에 질문과 연동이 돼서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상하리 마치 중국의 트랙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업에도 적용하는 게 그 기업 내에 공산당원이 3인 이상 있으면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팔을 비틀고 기업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에 개입하거나 기업을 마치 장기에서의 말처럼 이리 떼고 저리 붙이고 하는 시시콜콜 기업에 관여하면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합하게 하는 것은 혹은 충성 경쟁을 붙이는 것은 전체주의, 중국과 마찬가지의 지나친 기업에 대한 간섭 그리고 기업 통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이 어떻게든 환원 장치도 하고 우리도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할까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AI 기업에 대해서 네. 초과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네. 국민의 환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당금 쪽으로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거는 정책실장
본인의 사견이었던 네. 것처럼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견이 아니죠. 정책실장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견이 있을 수 없죠. 청와대 공직자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배 아파서 예전에 그 뒷골목 양아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릿세 뜯어낼 데 없을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식의 행태를 이 정부가 보여서는 안 된다. 얼마나 건강하게. 그러나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게 하면서 시장 자율로 그리고 정부는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될지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을 좀 제약하는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막아내는 그런 의정 활동에 좀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아까 에이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에이스가 네. 과자 에이스가 있는데 네. 쿠 땡땡땡 과자도 있지만 네. 겉바 속촉. 네.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그런 의정 활동으로 네. 국민들의 가려운 곳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저희가 K자 성장에서 네. 맨 밑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네. 네. 그리고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청년들 그분들의 목소리는 언론 그리고 정치의 스피커가 없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스피커로 해서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호루라기가 되겠습니다. 네.